제일 대표적으로는 한쪽 팔다리 마비가 오는 게 제일 흔하거든요. 그 어느 부분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생겨서 막혔냐 아니면 기능을 잃느냐에 따라서 그런 마비가 생깁니다. 얼굴, 안면 마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혀를 내밀어 봤을 때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인상을 찡그려 봤을 때 한쪽은 잘 안 움직인다든지, 말을 하는데 어눌해진다든지.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20년간 응급실에서 환자분들 돌봐드리고, 최근에는 암 면역 치료 관련해서도 많이 이제 경험을 쌓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생활 습관과 식습관, 그다음에 운동이나 이런 요법들을 활용을 해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두려웠던 질병은 무엇인가요? 20년간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면서 아마 당장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통증이 심한 질환들이 제일 무섭지 않나 싶어요. 일단 새벽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막 옆구리 부여잡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시는 이런 결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관절에 요산이 쌓여가지고 발생하는 통풍, 이런 경우 굉장히 크게 붓고 막 아파하고 빨갛게 돼 있고 이러면서 오시거든요. 이런 통증이 심한 질환들. 그 다음에 이제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들도 정말 무서운데요. 막 가슴 움켜쥐고 막 죽을 것 같이 막 두려움, 식은땀 이렇게 호소하면서 오시는 분들 볼 때 의사들도 이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이렇게 납니다. 1초를 다투는 그런 질환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쪽 팔다리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한 상태로 얼굴들이 뒤 일그러진 채로 들어오는 환자를 보면, 아이고 이 환자도 이제 1분 1초가 급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질환에 나와 내 가족은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긴장을 하게 되는 질환이죠. 뇌출혈과 뇌경색은 왜 무서운 질병이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나이대는 어디인가요? 일단은 뇌졸중 하면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연세 젊은 분들도 좀 있고, 근데 뇌경색 같은 경우는 혈관이 이제 막혀 생기는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50대 이후에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 당뇨 오래 되신 분들, 뭐 약으로 조절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오래 되시다 보면 이제 혈관 상태가 더 나빠지면서 이 뇌졸중 중에서 뇌경색 많이 오게 되고, 또 혈압 잘 조절 안 하시는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요즘 혈압 나이가 많이 낮아져 가지고 30대 고혈압이 전체 인구의 15%에서 전 단계까지 합치면 30%까지 얘기가 나오는 정도인데,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혈압약 평생 먹기 싫다고 안 드시는 분이나, 아니면 두통 있는데 무시하고 그냥 지내다가 머리 안에 혈관까리 같은 거 있었다가 모르고 그냥 터져 가지고 발생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는 20대, 30대에서도 뇌출혈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40대에서는 이제 고혈압성 뇌출혈 중에서 이제 베자갱글리아라고 하는 그 위치에 이제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요즘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중년 정도에서 이제 이 스템 해머리지라 그래 가지고 뇌관 쪽에 그런 데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요런 거 보면서 와, 이제는 뭐 뇌경색, 뇌출혈의 빈도나 아니면은 나이대가 많이 낮아지고 있구나, 특히 뇌출혈 많이 좀 낮아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고 있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고혈압에 나이대가 낮아지는 게 관련이 있겠죠. 또 당뇨도 딱 같이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깝고, 이제 이런 분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에 뭐 심근경색이다, 뭐 대혈관 질환이다 이러면 뭐 그게 괜찮다는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까지 살아있고 의사들이 정확한 처치를 잘해서 환자들이 잘 살아남으면, 그러면 뭐 합병증, 후유증 이런 것들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나마 살아남으면. 문제는 뇌경색, 뇌출혈은 살아남아도 큰 후유증을 앓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반신마비 상태로 오래 지내시면서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셔야 되면서 일이나 이런 거는 못 하시고,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신체 문제만 있으면 다행입니다. 얼굴 마비 이런 것만 있으면 다행입니다. 언어장애 이런 것만 있으면 다행입니다. 차라리 완전히 누워 지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요양병원 가보면 그런 분들이 엄청 많죠. 뇌졸중, 후유증으로 그러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좀 인지장애부터 시작해서 의식장애까지 와버리면 가족들이 그 고통을 같이 감내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환자가 한 번 누워버리거나 집에 누워버리시면 그걸 케어하는데 이제 똥오줌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이제 간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서 이제 체위 변경이나 이런 거 제대로 못 해주면 욕창 생기거나 폐렴 생겨서 응급실과 그 요양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게 되거나, 뭐 심근경색, 뇌경색이 다시 또 발생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환자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의 삶의 질까지 너무 저하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환자분 간호하기 위해서 한 명이 또 일 그만두고 이제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못하는 경우에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맡긴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정성 들여서 케어하는 데 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환자분도 가족 없이 그 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시면 생기는 그런 고통도 있고, 뭐 의식이 만약에 없는 상황이면은 뭐 비용적인 재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간병하는 사람의 스트레스와 외로움, 가족 간의 갈등, 누가 돌보냐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우리가 100세 시대, 120세 사는 데 있어서 누워 지내는 시간이 가장 짧도록 가능한 한 자기 일상생활을 혼자 하고 소변, 대변 이런 것들은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컨디션으로 최대한 오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뇌경색 뇌출혈이 무서운 부분이에요. 뇌졸중이 오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는 몸의 신호가 있을까요? 일단 뇌졸중이 발생을 하면 전조 증상이라고 보다는 초기 증상이 되겠죠. 근데 뇌졸중이라고 합쳐서 부르는 이유가 이 증상이 둘이 굉장히 비슷해서 그런데요. 뇌의 어느 부분에 출혈이 생겼거나 막혔거나에 따라서 그 부분이 망가지면 생기는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는 한쪽 팔다리 마비가 오는 게 제일 흔하거든요. 우리 뇌에서 보면 이렇게 파리에탈부터 템포럴까지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그 서커스 라인 따라서 우리 운동 모터들이 쫙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손이나 입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쭉 내려오면서 이제 팔다리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어느 부분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생겨서 막혔냐 아니면은 기능을 잃느냐에 따라서 그런 마비가 생깁니다. 재밌는 거는 이쪽 오른쪽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기면 왼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요. 왼쪽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기면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목쪽 부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신경 넘어가는 부위, 운동 부분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쪽이 손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팔다리가 같이 우리가 반신마비라고 하면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반신마비가 아니고 요렇게 반신마비가 오면 그러면 뇌경색 발생 가능성,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70% 정도에서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반신마비가 가장 중요하고요. 같은 이유로 얼굴, 안면마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혀를 내밀어 봤을 때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인상을 찡그려 봤을 때 한쪽은 잘 안 움직인다든지, 말을 하는데 어눌해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혀의 움직임이나 입술 움직임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언어를 담당하는 쪽에 손상이 와버리면 말하는 것 자체, 말 만들어내는 것 자체나 이해하는 것 자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그 외에도 어지러움이라든지, 일단 손해의 이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계속적인 배멀미하는 듯한 어지러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앞이 빙빙 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내가 갑자기 쓰러질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못 걷고 옆으로 쓰러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평형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건데, 뭐 이런 게 뇌출혈이 손해에 생겼을 때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같은 위치로 뒤쪽에 생기는 부분 중에 시각의 장애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생기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중에 시야 장애, 좁아서 보인다든지 아니면 흐릿하게 보인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앞쪽에 전두엽 쪽에 문제가 생기면 성격 장애 같은 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폭력적이 된다든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욕을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변화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술 많이 드시는 분 중에 자주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전두엽 쪽에 이렇게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 분들 중에 갑자기 성격이 변했다 이렇게 해서 오셨다가 뇌출혈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긴 하지만 위치에 따라서 그런 증상들이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뭐 사실 진찰을 할 때는 그런 위치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사실 환자나 보호자분이나 이제 지인이 그걸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걸 판단할 필요는 없고요. 요거를 기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제일 많은 순서대로 우리가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FAST, FAST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F는 face, 얼굴입니다. 얼굴이 움직임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혀를 내밀어 봤을 때 한쪽으로 몰리거나 이렇게 침이 흐를 정도로 입술이 기울어지거나,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안화사라고도 부르는 페이셜 팔시 이런 것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 그거는 검사해 볼 때까지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얼굴에 장애가 왔을 때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의심해라. 두 번째는 A죠. 암, 손을 보는데요. 손을 봤을 때 한쪽이 팔다리가 그냥 완전히 마비가 됐으면 누가 봐도 알겠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병원에서도 직접 우리가 진찰하는 방법이거든요. 손 내밀고 잠깐 눈 감아보세요 하면 힘이 떨어지시는 분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한쪽이 떨어진다, 이렇게 돌아간다, 아니면 이렇게 내려간다 이러면
반신마비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걸려보는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쪽에 팔다리가 마비가 있으면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걸 A, 암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S는 스피치입니다. 스피치.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해봤을 때 안면마비 때문에 아니면 혀마비 때문에도 떨어질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베르니케 영역에 손상이 와서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 잘 못 지어내고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엉뚱한 얘기 한다든지 이해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은 발음이 장애가 온다든지 그리고 발음 장애 이렇게 오거든요. 응급실에서는 주소를 말해보세요. 좀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주소니까 주소를 말해보세요. 그러면 하헤헤 하허허 이렇게 발음이 새는 듯한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양성이구나. 이러면은 빨리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확인할 수 있는 CT부터 시작해서 검사를 해봐야죠. 그래서 이 정도 환자 보호자분이나 가족들이 알고 있다가 증상이 있을 때 빨리 119 신고해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환자분이 그 증상을 잘 모르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는 것도 뇌경색 뇌출혈의 증상이거든요. 한쪽 마비가 생겼을 때 그쪽을 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 그려보라고 하면 한쪽 안 그리거나 이런 데 나타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무시, 니글렉트라는 증상인데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는 나는 괜찮아 아무 이상 없어라고 얘기해도 가족이나 친구가 봤을 때 한쪽이 확실히 떨어진다 아니면 한쪽 얼굴이 확실히 떨어진다 그러면 어쨌든 응급실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거를 환자가 괜찮다고 넘기면 그거는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는 걸 수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면 어떻게 처치해야 하고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일단 뇌졸중이 확인이 되면 그럼 응급실에서는 가장 급히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기 때문에 생명을 오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3대 질환이라고 중증질환 얘기를 하거든요. 응급실 평가 때도 쓰는 질환인데 이 세 가지를 얼마나 빨리 처치했느냐를 시간 단위로 기록을 해서 그 응급실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그런 걸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근경색, 그다음에 뇌경색 뇌출혈, 그다음 중증 외상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지금은 이제 중증 외상은 중증 외상 센터가 따로 있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중증 외상은 이제 평가에서 제외가 되고 심근경색과 뇌경색 뇌출혈을 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뇌경색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 와서 이제 1시간 이내에 뇌경색 뇌출혈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 혈전 용해제라든지 아니면 혈관 시술이 들어갔느냐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환자가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가 치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막혔느냐 터졌느냐에 따라 치료 방법이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그냥 진찰만으로는 치료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증상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머리 CT를 찍게 되는데요. 비조형 CT를 찍는 병원이 대부분이고 간혹가다 병원에 따라서는 조영제 CT를 바로 찍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관 상태를 바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CT를 찍어봐서 뇌출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 거기서 출혈이 없으면 뇌경색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MRI를 찍습니다. MRI를 찍는 병원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조형 CT 중에서 퍼퓨전 CT라는 걸 찍는 병원이 있고 조금씩 다른데 MRI를 찍어보면 MRI 중에 디퓨전이라는 MRI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뭐 무릎이나 뭐 머리 MRI 찍을 때 보면 30분, 45분 이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소리 막 들리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폐쇄공포증 때문에 MRI 못 찍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다음에 뭐 조금 움직임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움직임 고정해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못 찍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응급실에서 찍는 MRI는 디퓨전 MRI라 그래가지고 짧게 5분에서 10분 정도만 찍는 MRI입니다. 근데 그 MRI 찍는 동안에도 막 움직이고 이제 의식이 떨어지면 못 찍는 경우도 있어서 막 재우고 찍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의식이 정상적이고 이제 컨트롤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10분 이내 보통 길어도 15분 이내에 찍거든요. 그래서 그걸 찍어보면 뇌경색이 아주 급성기에 나타난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MR 디퓨전까지 찍어보고 거기서 뇌경색이 확인되거나 둘 다 없으면 이제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사성으로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뭐 내과적인 질환들 중에 의식 떨어지는 질환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초기에 뭐 당이라든지 뭐 산증이라든지 확인을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애매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과적인 다른 원인이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반신맘이나 이런 거는 이제 CT나 MRI 디퓨전에서 거의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제 진단이 된 거고 그거를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는 혈전을 용해시키는 혈전용해제 치료 방법이 있고요. 요즘은 종합병원 수준에 따라서 동맥을 타고 들어가서 혈전을 직접적으로 녹이는 약을 쓰거나 아니면 혈전을 긁어내는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인트라테리얼 그 스롬백tom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해주면 골든타임도 늘어나요. 예, 한 6시간까지도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 시술이 되는 병원이거나 아니면은 이 동맥으로 들어가서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이 되는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전 용해제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반까지 골든타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동맥 시술 같은 경우는 6시간까지도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한두 시간 내에 조금 시간이 지체된다고 하더라도 119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병원이 그 치료가 되는지. 왜냐하면 119 대원은 응급의학과 의사랑 계속 소통을 하거든요, 전화로. 그래서 이런 환자가 지금 탑승을 했는데 그쪽 병원에서 어떤 치료 가능하느냐 물어보고 우리는 지금 확인해 봤더니 가능하다. 이걸 서로 직접 소통을 해요. 그래서 왔을 때 이 환자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걸 미리 준비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119 대원 통해서 어느 병원을 갈지 판단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된다면 가장 중한 질환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119 대원 혹시 잘못 불러서 내가 미안한 일 아닐까, 사회적으로 너무 비싼 비용이 든다던데 아까운 거 아닐까, 그냥 택시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이런 거는 119 도움 받아서 오시는 게 더 이롭습니다. 예, 이런 거 하라고 119 대원분들이 도와주시는 거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매할 때도 119 이 상황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119 대원 출동할 정도는 아닙니다. 개인차로 가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출동하겠습니다. 계십시오 해가지고 위치 파악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상황실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통과 어지럼증도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증상 중에 우리가 증상이 생기고 나서 반신마비 생기고 나서 생기는 증상은 너무 늦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미리 알아야 될 것 중에 두통이 의외로 뇌출혈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통하면 어려운 게 1년 동안 우리나라 두통을 경험하는 인구의 수를 조사하면 80%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두통을 겪는다는 거죠. 뭐 그게 이제 고혈압성 두통일 수도 있지만 뭐 경추성 두통이나 이런 것들도 있죠. 우리가 근육 통증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해서 생긴다든지 운전을 오래 하면 또 이제 어깨 쪽으로 통증 온다든지 핸드폰 이렇게 들고서 보면서 어깨 쪽에 무리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근육통 두통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두통을 경험하지 않는 인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통은 이제 근육을 이제 만져봤을 때 뻐근하고 이제 호전이 되고 안 하면 호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진통제를 먹어도 반응이 없는 두통이거나 점점 심해지는 두통이거나 아니면 벼락이 치는 듯한 두통 이런 거는 이제 뇌출혈의 증상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그냥 두지 마시고 검사를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통을 그냥 뒀다가 뇌출혈이 생겨서 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검사 안 했어요. 이러는 분들도 많고 그냥 응급실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검사 없이 약만 지어주세요. 진통제만 맞고 갈게요. 라고 했다가 그래도 검사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는데에 머리 안쪽에 큰 혈관꽈리가 발견이 된다든지 뭐 드물게는 종양이 발견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미 터져서 왔는데도 두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도 봤었고요. 지주막하 출혈인데 별로 두통이 심하지 않은데 응급실 왔다가 갑자기 경련하면서 넘어간 사례도 있었거든요. 20대 중반 여성이었는데 그때 참 너무 놀랐던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들 보면서 두통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우리가 한 번은 우리가 맨날 편두통 그러면서 약만 먹고 지켜볼 게 아니라 한 번은 혈관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CT를 하면은 알 수가 없고요. 조영제 CT를 찍어보든지 아니면 조영 MRI를 찍어봐서 혈관 꽈리 같은 게 있는지 꼭 한 번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종양 같은 거 있는지 확인을 꼭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럼증도 굉장히 어려운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어지러움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 배멀미 하듯이 이렇게 막 어지럽거나 아니면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나 이런 것들의 한 70% 정도는 귀의 전정기관의 어지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번 자주 겪으신 분들이 있고 귀에서 이명 많이 들리거나 이러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귀에 의한 어지럼증이 좀 높은데 그렇지 않고 한쪽 팔다리 마비나 이런 뇌경색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 어지럼증일 때는 손해의 뇌경색 뇌출혈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지럼증 전체에서 보면 한 10%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지럼증을 찾아내는 게 또 응급실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어지럼증만 있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지럼증이 있을 때 뭐 처음 겪어보는 어지럼증이고 혹시라도 한쪽 팔다리 마비나 안면 이상이 동반이 되어 있거나 시야장애 같은 게 동반이 되어 있거나 언어장애 같은 게 동반이 되어 있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응급실 빨리 오셔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손해에 온 게 아닌지 확인을 꼭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어지럼증이어도 처음 발생하거나 이전에 한번 검사를 해보지 않았다면 와서 확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 10% 정도는 심장 원인, 부정맥 원인의 어지럼증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차피 응급실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어지럼증 중에 30% 정도는 진짜 응급실에서 확인해야 되는 어지럼증이다. 어지럼증도 무시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 같은 약으로 뇌졸중이나 뇌경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생활 식습관이 더 중요할까요? 건강 보조식품으로 이런 뭐 뇌졸중을 예방한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주 미세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직접적으로 내가 고위험군인데 이걸로 막아보겠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응급실에서 쓰는 약들 중에서 아스피린, 플라빅스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혈전을 안 생기게 확 줄여주는 약이에요. 혈소판 응집 억제제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뇌졸중 중에서 뇌출혈 말고 뇌경색이라면 이제 재발 방지 목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뇌경색이거나 아니면은 뇌경색이 왔다가 다시 지나간 그런 뇌경색이 있어요. 거기 TIA라 그래서 일과성 뇌열 발작이라고 하는데 잠깐 허열이 왔다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스피린을 두 알을 먹이고 입원을 시켜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스피린이 정말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심장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혈전이 자주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심방세동이라 그래가지고 푸르르 심방이 떨면 거기서 혈전이 잘 생겨서 머리로 가면 뇌경색,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장으로 가면 장경색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 혈전 용해를 해놓고 사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스피린뿐만 아니라 와파린 같은 거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분명히 이거는 이제 부작용이 큰 약이에요. 왜냐하면 출혈 경향, 출혈을 오히려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멍을 잘 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간 약을 끊고서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예전에는 뭐 미국에서 한참 유행을 했었죠. 우리나라도 많이 따라 했었는데 7, 80년대에 아스피린을 베이비 아스피린이라 그래가지고 100ml짜리 작은 거를 매일 먹으면 혈전도 예방하고 그다음 건강에도 좋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많이들 아스피린을 이제 사서 먹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또 저렴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뇌경색 쪽에는 아주 미세하게 도움이 됐을지언정 다른 문제들을 많이 만드니까 뭐 조금만 부딪혀도 출혈이 생겨갖고 멍이 들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안 하는 걸로 이제는 바뀌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고위험군에서 뭐 뇌경색이 있은 후에 관리를 위해서나 아니면 심근경색 후에 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약들을 써야 되겠지만 지금은 루틴으로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이제 기넥신이나 이런 약들이 있는데 요건 뭐냐면 뭐 은행엽에서 추출된 물질 이런 거 있어요. 요런 것들은 또 혈전을 조금 예방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의약품으로도 쓰이고 하는데 약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아주 말초 혈관들 장애 있을 때 그런 것들 이제 예방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뭐 일반인이 뭐 고위험군이 아닌데 루틴으로 써라 할 정도는 아닌 걸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뭐 기넥슨도 뭐 계속 먹어라라고 하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건강 보조식품들이 있죠. 뭐 비타민 B군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뇌졸중 예방에 일부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 그다음 비타민 C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비타민 C 그다음 비타민 D 이런 것들은 좀 영양제로도 보충하는 게 좋다라고는 의사들 사이에 어느 정도는 컨센서스가 있어서 그런 걸 활용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또 비타민 B와 C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남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또 중독 증상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정도는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근데 뭔가 약으로 뭐 뇌졸중의 위험을 해결해 보겠다. 이거는 좋지 않다. 당연히 식생활 습관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뇌경색 뇌출혈을 예방을 하려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질환인 고혈압 당뇨가 제어가 되어야 돼요. 당연히 고혈압 당뇨가 완전히 치유가 돼서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제일 근본적이지만 일단은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그 조절을 해야 됩니다. 제가 치료와 조절을 지금 구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고혈압 당뇨 약을 먹기 시작하면 나는 치료를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의사도 대부분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라는 질환은 약으로 치료를 하는 질환이 아니고요. 합병증을 미루는 질환인 겁니다. 치료라는 거는 그 상태가 우리 몸에서 해결이 되어야 치료가 되는 건데 고혈압이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고혈압 말초 혈관들이 점점 석회화라든지 아니면은 말초 동맥이 좁아지면서 아니면 이제 미세 혈관들이 모세 혈관들이 좁아지면서 그쪽으로 혈압을 보내질 못하니까
이 조직에 산소를 끝까지 보내지를 못하니까 적혈구를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보내잖아요. 그 산소를 보낼 수가 없고 점점 좁아진 상태가 되니까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압력을 올리는 거고, 그래서 뒤 팔뚝 혈압이 올라가는 게 고혈압인 거거든요. 근데 팔뚝 혈압이 올라간 거를 그냥 놔두면 당연히 안 되죠. 아까 뇌출혈 때 설명을 드렸지만 혈압이 올라가 있으면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혈관도 빨리 망가지고요. 의외로 빨리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인 상태를 두면 안 돼요. 약을 먹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약을 먹으면서 내가 치료가 됐다고 착각하지는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혈압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 식생활 습관을 바꿔서 혈압약을 안 먹어도 혈압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어야 그게 치료가 된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게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도 당이 자꾸 올라가고 200이 넘어가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나중에 조절이 안 돼서 고혈당이 됐다가 저혈당이 됐다가 반복되는 상황이 되는 게 약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나중에는 인슐린으로 조절을 하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당뇨 합병증들을 미루기 위해서 당을 억지로 이제 조절을 하는 약들인 거고요. 근본적인 치료가 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합병증들은 천천히나마 진행이 되고 있고 혈관 상태가 이제 나빠지고 고혈당과 저혈당이 반복이 되면 내 몸에 인슐린 저항성은 계속 더 생기기 때문에 약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걸까요? 내 혈당이 200 이상 안 올라가고 70 이하로 안 내려가는 그 상태로 식사를 해도 유지가 되는 상태가 당연히 당뇨가 치료가 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당뇨가 치료가 되려면 먹는 것도 조절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가공식품 이런 거 너무 쉽게 많이 접하고 먹고 있는데 그런 가공식품을 우리가 피하라고 하는 이유는 가공단 단순당이 당을 너무 빨리 올렸다가 빨리 내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갈아서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합성 물질들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일단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밀가루를 제일 많이 갈아서 만들죠. 그러다 보면 그 밀가루들이 우리 몸의 소장까지 내려가서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혈당 피크를 이룹니다. 혈당 피크를 한번 이루게 되면 좀 이따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그 당을 낮추기 위해서 많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다시 저혈당 가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이 근육세포가 당을 인슐린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인슐린 불내성이 되는 거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없어지면 나중에는 당이 그냥 무한정 올라가 있어가지고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당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막으려면 식생활을 바꿔야 되고 운동 부지런히 해가지고 당이 빠르게 오르는 거를 막아주는 걸 해야 되고 먹는 것들도 글라세믹 인덱스가 낮은 음식들로 조절해서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자연식이 가장 좋죠. 그래서 통곡물 탄수화물을 먹어도 통곡물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 너무 욕심내지 말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모자라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건 거의 없거든요. 무기질, 그다음 항산화 물질, 섬유질, 비타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현미 중심의 채소 중심의 식사를 이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뭐 저탄고지라든지 이런 방법도 일부 도움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기에는 현미채식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편하고 비용도 좀 덜 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현미와 초록색 채소 중심으로 식사를 해라. 그다음에 운동해라. 그다음에 수면 같은 경우도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너무 중요한 게 또 수면이기 때문에 마음 안정시키고 명상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분 좋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이런 마음 관리를 좀 할 줄 알아야 또 선순환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먹고 잘 잤으면 잘 싸야 되겠죠. 네, 소변 대변도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초록 채소 먹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이제 섬유질이 있는데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한 상태에서 대변이 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야 이제 원활하게 우리 몸에서 이제 장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고 장 건강이 너무 중요한 게 장을 통해서 미세한 이제 미생물들도 우리 몸에 이제 침투를 할 수가 있지만 이 뇌의 기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내축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 멜라토닌들이 잘 나오고 잠을 잘 자게 도할 수 있고 기분 좋게도 할 수 있는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장에서 관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변도 많이 볼 수 있도록 물 충분히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짙은 소변 될 때까지 두지 마시고 미황색의 아주 옅은 소변색이 나올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먹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췌장암은 왜 압도적으로 사망률이 높을까요? 췌장암 하면 사망률이 높은 암, 가장 무서운 암으로 유명하죠. 아직까지도 다른 암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암치료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암들까지 토탈 통계를 내면 전체 암의 5년 생존율이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무조건 걸리면 죽는 질환이라고 하는 건 옛말이 됐고 1, 2기에 잘 발견이 된다면 충분히 이겨내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췌장암은 아직도 그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이 지금 최신 통계에서 한 13%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13%.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만 5년 이상 살아남고 나머지 분들은 투병하다 사망하거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췌장암만 이렇게 나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뭐 다른 아주 드문 암들 중에 뭐 혈액암 포함해가지고 생존율이 낮은 암들이 있기는 하지만 췌장암은 그 특징이 이제 위치와 그 다음에 증상이 없다는 것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췌장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췌장하면 이 위와 간 아래쪽에 약간 뒤쪽 후복막에 거의 붙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로 치면 앞에서는 만져볼 수가 없고요. 췌장을 쭉 뒤로 가갖고 척추 바로 앞에 대동맥, 대정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깊이에 위 뒤쪽에 가려가지고 요렇게 해서 있는 거죠. 한 15cm 정도.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바깥에서 만져볼 방법이 없어요. 만져볼 방법이 없다는 건 보기도 어렵다는 얘기겠죠. 초음파로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를 봤을 때 간담도 쪽을 보면서 췌장 두부 쪽까지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체부와 미부는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두부도 뭐 무록 같은 거 정도는 보이지만 큰 거는 보여도 작은 것들은 넘어가기 일쑤고요. 또 CT를 찍어도 CT에서 조영제 CT를 찍어야 이제 췌장이 조금 조용히 되면서 보이거든요. 근데 암종 색깔이랑 췌장 색깔, 원래 색깔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다른데 간에 뭐 전이 됐거나 그러면 간은 색깔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또 조영제가 흘러 지나가면서 3단계로 CT를 찍을 때 한 단계에서는 걸립니다. 그런데 췌장은 그 조영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암종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암이 조그만 게 있으면 놓치기 쉽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진단이 굉장히 어렵다. 위치가 굉장히 깊다. 증상이 없다. 증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다른 장기의 암은 이제 커지다 보면 이제 만져지거나 아니면 피막 같은 게 있어서 통증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니면 막아서 뭔가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췌장은 피막도 없이 이제 약간 흐물흐물한 조직이고, 그다음 주위에 이제 아주 중요한 조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동맥, 대정맥, 그다음 위가 앞에 가리고 있고, 간 여기 있고, 담도 있고, 십이지장 지나고 있고, 장관막들이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막고 있고, 대장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전이를 합니다. 막 피막이 막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한번 걸러주는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주위에 전이를 해요. 그래서 이미 진단될 때에 뭐 수술이 가능할 확률이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 85%는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1, 2기에 발견될 확률도 10%대예요. 그러니까 다 3, 4기에 발견이 되지. 3, 4기라는 건 주위 조직에 침범이 됐거나 완전 원격장애기에 갔다는 얘기인데, 제일 많이 가는 게 간, 그 다음에 폐, 이런 데를 많이 가거든요. 이런 데로 많이 가버리니까 그러면 이미 수술은 안 되고 항암제만 가지고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3대 종합 대표 치료를 이제 수술항암 방사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술 안 되고, 또 방사선도 다른 장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안 돼요. 그럼 항암제만 갖고 치료를 하는데 항암제도 반응이 20%대 이하입니다. 그리고 항암제를 썼다가 또 반응이 없으면 다른 종류로 바꾸면 더 이게 확률이 떨어지고, 또 이제 면역 항암 치료 같은 것들도 개발이 굉장히 더딘 분야 중에 하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5FU, 젬스타빈 뭐 이런 것들 많이 써서 치료를 시도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 성공률도 너무너무 낮다. 증상도 없지, 위치도 너무 깊어서 만져지도 않고 발견도 어렵지, 이미 발견됐을 땐 이미 주의장기로 전이된 경우가 많지, 증상도 없지, 이런 것들이 종합되다 보니까 이 최악의 암으로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내 몸의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게 좋다. 물론 다른 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암이 생기지 않는 내 몸의 환경을 만들어야지. 암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췌장암이 그렇고, 다른 암도 사실은 1cm 곱하기 1cm짜리 암이 발견됐다는 거는 암세포가 여기서 10억 개, 1억 개에서 10억 개 정도가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세포 단위로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10억 개의 암세포가 생기려면 이미 우리 면역계가 정상일 때 기준으로 5년에서 15년이 지나야 그 1cm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운 좋게 1cm짜리 암을 발견했다, 똑 띄어냈어, 나는 너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1cm짜리 암이 발견됐다는 거는 이미 5년에서 15년 전부터 한 개의 암세포들이 발생을 해서 그게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잡아내지 못하고 증식을 시작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특히 10억 개의 암세포가 생길 정도면 마이크로 혈관 따라서 내 몸의 이곳저곳에 다 원격 전이가 되어 있다는 상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암방사선을 막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항암방사선을 한다 그래서 그 암들이 다 없어지냐 하면 또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이 암세포들은 이렇게 죽이는 치료를 하면 그런 암세포들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숨습니다. 그래서 그 캔서 스템셀이라고 하는데 줄기세포 단위로 다시 돌아가는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암세포가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고 숨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암치료 여러 번 다 하고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면역세포들과 이 방어력들이 다 떨어진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제초제 다 뿌린 상태처럼 우리 몸을 만들어 놓고 다시 요익당 하면 어떤 세포가 더 빨리 자랄까요? 당연히 암세포가 빨리 자랍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당연히 산소 대사만을 하는 세포가 아니고 주위 조직들의 산증을 만들고 저산소 상태를 만들고 저체온 상태를 만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미세 환경을 만드는 조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세 환경을 만들면 더 빠르게 증식을 하고 더 빨리 전이를 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다 낮춰서 NK 활성도 1, 2 이하, 40 이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암세포들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면 그 암세포들이 훨씬 빨리 자라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을 기준으로 보는 이유가 1, 2년 사이에 재발이 빠르게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1, 2년 재발 기간 지나면 그래도 재발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사실은 5년이 지나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한 방사선만 하고 치료를 끝내면 안 되고 수비적인 치료를 해서 내 몸의 환경을 바꿔서 완전히 다른 암세포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내 몸의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거죠. 췌장암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췌장암은 이런 이유들로 굉장히 우리 몸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무서운 암이 맞습니다. 췌장암이 어느 정도까지 커져야 사람들이 병원에 가야겠다고 느끼나요? 이 췌장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손가락 요렇게 요 정도 크기로 생겼는데, 이 췌장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다르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기들은 그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장기에까지 퍼질 정도면 보통 증상이 나타나고서 퍼지기 때문에 1, 2기에 발견이 되는 건데, 췌장은 그 위치에 따라서 전혀 증상이 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증상이 황달이거든요. 왜냐하면 황달도 췌장에 직접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췌담관을 막아서 생기는 겁니다. 얘가 커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췌장에서 이렇게 관이 하나 있어요. 관이 있고 이게 췌장관인데, 이 췌관이 담낭에서 나오는 담관이랑 합쳐져 가지고 췌담관이 됩니다. 이 췌담관이 된 다음 십이지장이 붙거든요. 그래서 십이지장을 통해서 이제 담즙과 췌즙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소장에서부터 이제 영양분들이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이 췌장 두부에 제일 많이 암이 생기거든요. 근데 췌장 두부에 암이 생겨서 이제 점점 커지다가 이 담관을 막기 시작하면 그러면 황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 공막이 노래지거나 피부가 노래지거나, 아니면은 이 빌리루빈이 이제 척혈구가 깨지면서 발생하는 건데, 그게 우리 몸을 배출이 안 돼서 생기는 거니까 나중에는 빌리루빈이 높아지다 보면 소변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진한색 소변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담즙이 바깥으로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장에는 또 담즙이 안 나타나가지고 회색변으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황달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 췌장에 있는 조직, 암 조직이 커지면서 담관을 막았을 때, 이것도 벌써 이미 이 췌장 안에서 이제 커져서 눌러서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췌장 안에만 있는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나가게 되면 갑자기 없던 당뇨가 생긴다든지, 왜냐하면 췌장이 기능 중에 하나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인데, 이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아니면 이제 췌담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당을 낮춰주는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게 되니까 거기서 50대 이후에 당뇨가 갑자기 발생한다. 당이 갑자기 심하게 올랐다. 그래서 당뇨를 진단을 새로 받았다라고 하면 췌장암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또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이가 돼서 생기는 증상들이거든요. 등 쪽으로 통증이 나타났다. 이런 경우는 이제 대동맥의 전이나 아니면 뼈로 전이, 척추 쪽으로도 전이가 잘 될 수가 있죠.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런데 전이가 되면 연관통이라 그래가지고 그 신경에 관련이 된 부분들의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췌장 자체는 통증이 없는 조직인데 그 주위 조직들을 누르거나 거기에서 압력을 줘가지고 생기는 통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등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상복통,
그리고 위에서 발생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연관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매하고 비특이적인 증상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위에 통증이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있습니까? 뭐 매운 음식 좋아하고 빨리 먹는 습관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 위장관 질환들을 조금씩 갖고 있고 내시경에 보면 위험이 없는 분들이 더 드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 증상들 다 조금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소화불량 증상이라든지 뭐 상복통 이런 것들은 그냥 우습게 넘기기 쉽상인데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이 되거나 체중 감소랑 동반이 되거나 이러면은 혹시 췌장암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체중이 6개월간 10% 이상 줄어들었을 때 이럴 때에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식사 변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갑자기 줄어든다. 이거는 암세포가 이 영양 대사를 굉장히 비효율적인 대사를 하면서 영양분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지방산 중심의 대사를 많이 하는데 이럴 때에 이 에너지가 많이 쓰이면서 생기는 체중 감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등 통증일 때에도 그냥 허리 아프다고 생각을 하지 이 등 통증이 췌장암과 관련했다고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또 이게 어려운 부분은 이런 위장관 증상과 등 증상을 또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드리면 또 누군가는 너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 걱정이 되니까 검사를 해주사 하는데 또 검사가 또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검사를 하기 또 어려운 경우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때문에 또 너무 이런 얘기를 또 강조를 드리면 걱정병이 또 생기니까 또 걱정이고요. 어쨌든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비특이적이어서 이런 거를 종합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췌장암을 진단받았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췌장암은 혈액검사에서도 췌장 수치나 이런 것들 검사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췌장 수치도 또 애매하게 잘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CT나 이런 것들 조영제로 찍어보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건강검진에서는 위 내시경이나 이런 거 하지. 그래서 초음파에서도 안 나타나고 이러기 때문에 췌장암은 건강검진으로다가는 확인이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만약에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소화기내과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CT를 조영 CT를 찍어본다든지 CT 가지고 잘 안 돼서 MRI를 찍어보거든요. 췌장은 복부에 있는 장기 중에 드물게 MRI를 찍는 장기예요. MRCP라는 검사를 하기도 하고 췌장 MRI를 찍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MRI로 췌장의 암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해 봐야 될 수 있죠. 췌장암을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될 확률이 높아지나요? 췌장암이 운 좋게 1, 2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른 검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나 아니면 증상이 좀 빨리 나타나서 보통 한 달이 빨리 나타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15%에서 좀 20% 정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술이 굉장히 크고 어려운 또 질환입니다. 수술이 가능해도 그만큼 우리 몸에 무리를 준다는 건데요. 이게 휘플 수술로 유명하거든요. 췌장 두부에 암이 있으면 그 주위 장기들을 같이 잘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위도 3분의 1을 잘라내고요. 십이지장도 제거를 하고 췌담관도 일부 제거를 하고 담낭은 당연히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소장의 일부 제거를 하고 그다음 대장 장관막도 일부 제거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췌장 미부에 관련돼 있을 때는 비장도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를 다 복부에 있는 장기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마취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가 전공의 때는 13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길어지는 수술로 유명했어요. 길어지면 17시간, 19시간 걸려서 하루 종일 하는 수술로 유명했거든요. 그 수술이 그렇게 길다 보니까 환자가 마취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주위 장기들도 다 손상이 갔기 때문에 회복도 오래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수술 시간이 많이 좀 짧아졌다 그래서 이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로 돼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긴 수술에 속합니다. 많이 좋아졌다는 게 그런 정도니까. 그래서 수술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환자의 몸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술을 안 할 수는 없죠. 당연히 해야죠. 암종을 걷어내는 게 더 좋은 치료니까. 네, 그렇게 하더라도 빨리 재활을 하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빨리 마치면서 수비적인 치료를 하고 내 몸의 면역력을 올리는 식생활 개선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하고 마인드 개선을 해서 작은 암세포들은 다 잡아먹을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지 그냥 수술했으니까 됐다, 운 좋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금물입니다. 수술도 굉장히 어렵고 또 수술 후에 항암도 굉장히 오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 할 수 있으면 90% 온열 치료 같은 걸로다가 복부에 온열을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췌장암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또 동반을 해주고 그다음 고압산소 치료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서 고압산소 치료도 제대로 한 고압산소 치료 해줘야 되거든요. 2기압 이상의 압력을 주는 치료인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써서
산소를 100% 마스크로 주고 마스크로 나가는 공기가압 방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산소를 직접적으로 마스크 안 쓰고 넣어주는 산소가압 방식은 안 되고요. 산소의 분율이 100%가 될 수가 없고, 마스크를 쓰는 공기가압 방식 탱크인지 확인해가지고 제대로만 해주면 굉장히 큰 도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생활 속 습관이나 식단이 있을까요? 식단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은 췌장이라는 장기 자체가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 그리고 이 소화액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소화하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장기는 췌장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췌장을 잘 관리를 하려면 식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식생활은 일단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좋지 않은 음식을 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좋은 음식이라고 할 만한 게 항산화물질,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초록색 채소 중심의 과일과 채소들을 풍부히 먹고, 또 과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당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채소 중심으로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단순당이나 가공당 먹으면 안 되고 통곡물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빵을 꼭 먹고 싶으시면, 안 먹으면 제일 좋지만 꼭 먹고 싶으시면 통밀로 된 빵을 먹어야 되는데, 통밀로 된 빵 구하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냥 가까이에 있는 편의점이나 베이커리에 가가지고 통밀빵이라고 써 있는 거, 색깔 갈색으로 돼 있는 거 집어들면 그거 반 이상이 밀가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고르면 안 되고요. 통밀빵 우리 주위에서는 구하기 꽤 어렵습니다. 비건빵 파는 데 같은 데 가야지 통밀빵을 제대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통밀빵도 사실은 통밀을 갈아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한 통곡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곡물은 현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로 밥 먹고, 뭐 피틴산이나 이런 뭐 동물이 들어있어서 걱정하시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이로운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미로 된 밥을 먹는 게 가장 이롭고요. 초록색 채소 많이 먹고, 이거를 천천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천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현미를 먹으면 현미를 씹는 것 때문에 천천히 먹게도 되지만, 완전히 물이 될까지 천천히 씹어서 먹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침에는 이제 아밀라제가 들어있잖아요. 이 아밀라제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이 탄수화물을 한번 분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위로 내려가서 이제 위산을 통해서 단백질을 분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연동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해를 한 다음에 12장 이하로 내려가야 췌장이 일을 좀 덜 하면서 인슐린 분비도 줄면서 이렇게 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장에서의 이 소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안 씹고 빨리 넘기고 하면 혈당 피크를 이루는 것도 문제지만 췌장액도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췌장을 2번 죽이는 거죠. 췌장액도 많이 내보내야 되고 인슐린도 많이 분비를 해야 되니까 췌장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면 췌장에 염증 반응이 나는 것들이 미세하게나마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거기에다 또 우리가 또 술 먹잖아요. 술 마시면, 술은 이제 알코올이 직접적으로 췌장에 손상을 일으키기도 하거니와 췌장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알코올성 췌장염이라는 게 있죠. 급성 췌장염이 대부분이지만 알코올에 의한 만성 췌장염까지 가게 되면 췌장암 확률을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13배 올립니다. 13배. 그냥 몇 프로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13배나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에 의한 만성 췌장염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천천히 먹는 거, 그 다음에 안 좋은 음식들 피하는 거, 그 다음에 좋은 통곡물 중심과 채소 중심 식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를 드린 겁니다. 췌장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을 인류가 정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의술이 바라보는 거는 이제 의학적 술 기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센 방법으로 뭔가 컨트롤 하려는 쪽으로 아무래도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조가 좀 바뀌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항암 방사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고도화할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암을 어떻게 세게 죽일까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암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암 환자입니다. 항상 우리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도 암세포들은 생기고 있는 거고요. 이게 DNA 변형이 생긴 세포들을 통칭했을 때 이런 변이가 생긴 세포들이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는 생긴다고 하고요. 그 중에 일부는 실제로 암세포가 되기도 합니다. 암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증식하는 상태까지는 가진 않더라도 완전히 변이돼서 암이 될 수 있는 그런 암세포가 됐을 때 그거를 우리 세포 중에서 잡아먹을 수 있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게 면역세포들인 거죠. NK세포와 T세포로 대표되는 거고요. 이 B세포는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니까 이건 제외하고 NK세포, T세포들이 정확하게 암세포들과 바이러스들을 잘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 NK세포로 대표되는 내추럴 킬러 세포죠. 이 NK세포들의 활성도가 떨어지거나 우리 몸에서 이제 없어지게 되면 이 암세포들로 발생할 수 있는 세포들이 어딘가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 잡고 점점 커지는 게 암이 되는 겁니다. 이게 1cm 이상 커져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암의 조기 발견이 되는 거고요. 그게 조금 더 시간을 몇 달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그게 더 커져가지고 주위 장기 조직으로 전이가 돼서 발견되는 게 3기, 4기 말기 암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자체가 발견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환경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을 5년에서 15년 정도 전부터 만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암세포들을 잡아먹는 상태가 안 됐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의술에다가만 온전히 모든 걸 맡기고 의술이 발전해서 내 암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더 좋은 해결 방법들을 다 내비두고 나는 내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할 테니까 나를 치료해줘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의술은 의술대로 암이 나중에 늦게 발견되었을 때 치료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수비적인 암 치료 방법들이 더 집중적으로 발견이 돼서 온도로다가 암을 치료를 한다든지 그 온도로 암을 치료한다는 건 온도를 암으로 태운다는 것도 있지만 내 몸 면역력을 급격하게 올리는 방법인 그런 99온열 치료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고압산소 치료 방법 같이 내 몸의 산소 대사들 이를 완전히 올리고 그다음에 줄기세포의 영향력을 더 올리고 해가지고 몸의 산소 대사들을 잘 만들고 혈장을 통해서 산소들이 녹아서 조직 끝에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수비적인 암 치료 방법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고 많이 퍼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의 환경이 암세포들이 미세하게 생겼을 때 잡아먹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내 본인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식생활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해서 내 몸의 산소대사를 한 번 더 세게 일으키고 혈류를 한 번 더 말초까지 보내고 고혈압이 없어도 혈압이 낮게 우리 몸의 중심 혈압들이 낮게 유지가 되더라도 말초 끝에까지 산소를 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 그게 우리 몸이 암 환경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주요한 방법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술에만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지만 의술은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요즘은 이제 면역 치료라는 것도 생겨서 면역을 어떻게 올려서 암 치료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T카셀이라든지 카티셀이라고 하죠. 카티셀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암세포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면역 반응을 해서 암세포들이 면역 반응을 피하는 것을 어떻게 깰 것인가 이런 것들 치료 등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또 그 외에 중입자 치료 이런 것들 관심 많으시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분명한 한계들이 존재를 합니다. 면역 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암세포들이 적응을 해가지고 몇 번 치료 받다 보면 또 저항이 생겨가지고 암세포들이 다시 증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중입자 치료는 비용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설이 너무 크고 이러기 때문에 또 되는 암들이 또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더라도 죽이는 치료에는 지금까지는 모든 치료 방법들이 한계들이 다 있다. 그래서 수비적인 치료와 내 몸의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우리 모든 암 환자들이지만 이 암에 걸리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강력히 드리고 싶습니다.